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 장윤선의 팟짱이 2016년 1월부터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장윤선 기자와 힘을 모아 팟짱을 더욱더 알차게 채워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팟짱,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팟짱 총선 기획 동네 한바퀴.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새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4.13 20대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팟짱에서는 새해 총선 기획으로 주목받는 지역구 예비후보나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인과 함께 출마 지역, 그 동네를 돌아보는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예비 지역 일꾼과 함께 민심을 들어보고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동네 한바퀴 첫 시간. 제가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 부근입니다. 이 소리 들리시나요? 한 예비후보가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소리인데요. 일일이 인사하고 명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좀 귀에 익지 않으신가요? 바로 권오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입니다. 기억하시죠? 팟짱 3인 3색 정치 토크 문안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신해 출연했었는데요.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예비후보라고 불러드려야겠네요. 권오중 예비후보님. 팟짱이 오랜만이십니다. 굉장히 오랜만이네. 아쉽네요. 예. 후보 그동안 등록하면서 떠나갔고, 예. 네, 출연 못하셔서 아쉬우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새해는 아주 큰 복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국가의 민주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서 제가 직접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이 파란색 점퍼 그리고 이 판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박원순의 비서실장 권오중 이렇게 돼 있고 파란색 점퍼 뒤에도 박원순의 비서실장 권오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화도 신으시고 완전히 전투복 차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 예. 2시간을 아침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구두 신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뭐 이 계속 장갑을 돌아다녀야 되죠. 장갑을 보시면 여기다가 그 핫팩이. 핫팩을 붙이고 잡고 있습니다. 장갑에 핫팩을 붙이셨어요, 진짜. 따끈따끈하네요. 굉장히 따끈따끈합니다. 예. 네. 아니 이 사실 여야가 선거구 획정합의에 실패하면서 현재 선거구가 다 무효가 된 상황이에요. 여기가 어떤 지역구죠? 여기가 서대문구 을 지역입니다. 여기서 뭐 남북 가자동하고 홍은동, 홍제동이 포함된 지역인데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지금 뭐 현재로는 무효 상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선관위에서는 뭐 8일까지는 뭐 이런 예비 후보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는 선거운동 해도 뭐 단속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상태인데 이게 임시 방편이잖아요.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합법이란 얘기가 아니고 불법인데 단속을 안 한다는 거니까 지금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꼴이 돼버린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예. 참 국민들이 보실 때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오늘 2016년 첫 월요일 아침 출근 인사하고 계신데 몇 시부터 여기서 하신 거예요? 나오기는 한 6시 40분에 나왔고요. 한 7시 다 돼서 지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껌껌할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워낙 올해 이제 첫 출근이라서 굉장히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지금 저희가 증산역 그 맞은편, 그러니까 증산 2교 맞은편에 서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출근하시면서 뭐 인사 받으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그냥 외면하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시민들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좀 얼굴 표정이 좀 어떠시던가요? 그렇게까지 뭐 새해를 맞이한 새로운 어떤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정치가 좀 바로 서고 경제가 좀 자리가 잡히고 이래야 즐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텐데 그냥 뭐 지난해나 올해나 크게 변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암울한 게 전망들이 많으니까 얼굴들이 많이 어두우셔서 인사하는 사람도 되게 좀 볼낯이 없습니다. 2016년 새해가 됐는데도 좀 새해니까 좀 활기차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출근해야 될 텐데 국내 뭐 경제 여건이나 또 정치 상황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이 좀 더 그런 심기일전해서 정치를 바꿔보겠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꿔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이 예비 후보로 지금 지난해 12월 15일에 등록하셨잖아요. 인사하시면 좀 알아보시나요, 이제? 이런 곳 이렇게 좀 출근길이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곳에서는 거의 뭐 한 일주일 이상 했기 때문에 제가 한 100명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똑같은 시간대 이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라는 게 일정해서 똑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걸음걸이로 오십니다. 그러면 저분 어제 본 것 같은데 이제 이러면 제가 인사를 하면 어제는 안 받아주셔도 눈만 마주치면 이제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이제 받아주시고 그런 좀 소소한 재미는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얼굴 진짜 알아보시네요. 보니까 지금 날이 많이 밝았어요. 저희도 여기 8시 좀 전에 와서 운동하시는 거 지켜보고 이 동네를 좀 돌아봤는데 날이 밝고 날이 밝아지면서 9시가 다 돼가면서 시민들의 발걸음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각하면 안 되니까요. 예. 네. 자, 이렇게 9시까지 여기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시고 또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로 오전에는 이제 그 하루 일정 좀 구상 좀 하고 이제 점심 시간 이후에 이제 지역에 또 많은 왕래가 있는 곳에 뭐 시장이라든가. 예, 그렇죠. 예, 시장이라 재래시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가 주변 큰 상가 주변에 좀 시민들을 만나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뭐 동마다 여기가 이제 7개 동이 있는데요. 동에 이제 유관 단체들의 회의나 이런 부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죠. 예. 아니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아직까지 아직 뭐 선거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아직까지 뭐 뜨겁게 달아오르진 않지만 특히 이제 이쪽은 그 새누리당 의원이 이제 현역 의원이시고 예, 더불어민주당 쪽이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이쪽 야당 쪽만 이제 여러 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왜 벌써부터 이렇게 난리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야당 잘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꾸짖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런데 아니 이게 서대문 갑 지역은 지금 보니까 뭐 2명 그러니까 새누리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이렇게 좀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이쪽에는 유독 야권에서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비 후보가요.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 현역 의원께서 3선을 하신 곳인데 네. 실제로는 이쪽이 오히려 서대문 갑쪽 지금 현역 우상호 의원이 계신 쪽보다 훨씬 더 예전에는 야성향이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04년부터 여당으로 넘어가면서 네. 지금 3선을 내리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고토 회복을 해야 되겠다. 야권의 실제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각오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12월 15일부터 출근길을 지키고 계신데 참 저희가 또 출근 인사하시는 거 좀 보고 저희가 동네 한 바퀴를 좀 돌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예. 동네 한 바퀴. 이 참 쉽지가 않네요. 계속 인사를 드려야 되고 얼굴이 알려야 되고. 너무 인사를 아침에 많이 하면 한 네. 500번은 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 1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약간 이제 뭐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하도 뭐 머리를 숙이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잘 받아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뭐 힘이 나서 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 같은 게 뭐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장갑도 벗으시고 장갑도 벗으시고. 네, 이 장갑 무장해제 하시고 저희가 동네 한 바퀴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컨셉이 동네를 돌면서 저랑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첫 인터뷰 대상자로 우리 권호중 예비 후보님이 뽑히셨어요. 아유, 영광이시죠? 아유, 그럼요. 영광입니다. 아유, 뭐 햇바탕에 첫 사람으로 이렇게 선정됐다는 거는 예.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엎드려서 절 받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아무튼 동네 한 바퀴 첫 시간에 권호중 예비 후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걸으면서 좀 동네를 좀 보고 있는데 이 동네가 주택가가 좀 많네요. 이쪽이 북가자동인가요? 북가자동입니다. 북가자 1동 2동 쪽인데 네. 전형적인 서대문구 을 지역이 전형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이게 남가자, 북가자동 여기도 이제 주택 개량이 돼 갖고 네. 많이 아파트가 들어선 거지만 이렇게 보시면 골목길이 굉장히 많고 그렇네요. 개인 주택, 단독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도 보시겠지만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이쪽 지역은 증산역 하나만이 네. 이제 출입구라서 이쪽에서 다 걸어 내려오셔 갖고 전철을 이용하시죠. 아니 여기서 골목 많이 좀 돌아다니시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뭐 그 사람 막내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일단 뭐 되는 대로 뭐 사람들이 계신 곳에 인사를 드리고 네. 해야죠. 어쨌든. 예. 근데 뭐 골목이 발품을 많이 팔아야겠네요. 골목이 워낙 많아서요. 네. 예. 악수. 새해 복 많이 받아. 안녕. 언니가 다 데리고 다니는구나. 네, 방송 중에도 열심히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권호중 예비 후보 팥장 동네 한 바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열심히세요. 아니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셨는데. 예, 뭐 잘했습니다. 1월 1일 날 또 서대문 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제 말한장 할 때 안산인데. 안산. 예, 네. 그 연대 뒷산입니다. 연세대. 거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네. 서대문 구청장님하고 지역 분들하고 같이 안산에 올라서 뭐 해맞이도 하시고 새해 각오도 다지시고 해서 네. 덕분에 저도 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안산이라는 곳이 또 있었군요. 예, 예전에 무악산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제 안산이라는 이름입니다. 예. 아니 박원순 서울시장이 거기 참석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후보님한테 뭐 말씀을 하셨나요? 똑바로 하라 그러시죠. 똑바로 해라. 아니, 뭐 박원순 이름 걸고 나와서 하는데 네. 자기 당신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잘하시라고 항상 뭐 애정 어린 비판을 해주시고 하니까 네. 열심히 해야죠. 예. 아니 저는 덕담을 해줄 줄 알았는데 똑바로 해라. 박원순 시장님 스타일 다워요. 똑 부러지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똑바로 하셔야겠네요. 아니 유권자분들에게 후보님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뭐 박원순의 비서실장 권호중 이렇게 소개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건 제가 지역에 출마를
결심하고 나오게 된 네. 이유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정을 1, 2기를 같이 하면서 어. 생활 정치, 가치에 의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미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서대문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되면서 이 네. 지역의 발전, 미래상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박원순 브랜드로 당신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네. 어필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요즘 언론에서 박원순의 남자라고 해서 몇 분이 지금 꼽히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계신데 그러면 뭐 기분은 좋으시겠네요. 어유 뭐 나쁠 거 없죠.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뭐 네. 지역 여론을 들어봐도 50대 이상의 약간 뭐 우리가 속칭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 연령대에서도 네. 그 시정 만족도가 50% 이상 그 만족하는 거로 나오기 때문에 예. 박원순 시장님의 이름을 그 뭐 남자다 이렇게 얘기되면 뭐 저 또한 그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북가자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 뭐 상권을 보니까 뭐 술집, 뭐 이런 헤어샵, 뭐 노래방 여러 가지 상권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나라 자영업의 업종 그 표본입니다. 네. 그 뭐 독특한 문화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가 않고 일반적인 요식업이나 뭐 이런 편의점들 이런 일반 생활적인 그런 업종들만 들어서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지역이 낙후된 정도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 코드가 들어있지 않고 네. 뭐 생산적이거나 창조적인 것들이 없고 일상적인 부분들의 업종들로만 이 상점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 그 서로 어떻게 보면 제작 깎아 먹기도 많고요. 네. 경쟁력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은데 그 자영업 하시는 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식당, 뭐 노래방, 뭐 조그만 술집 이런 것들인데 이걸 좀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관주도로 하는 게 뭐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거나 그 민간이 당해내지 못하는 인프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잘 짜서 네. 투입을 한다면 그 투입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그 변화들이 올 수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보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인도, 예. 인도를 좀 굉장히 예산을 좀 들여서 아주 걸어볼 만한 거리로 만든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오히려 상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찾아오는 사람들의 종류 그 대상들이 바뀌기 때문에 네.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인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찾는 어떤 업종이나 그런 문화적인 곳으로 바뀌고 예. 저는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관주도에 그 단순히 뭐 물량을 퍼붓는 그런 그 정책 운영들이 아니고 네. 발전 전략들을 정확히 세워서 어떤 그 특색이 있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새로운 변화들을 유도할 수 있는 민간의 네. 변화를 그런 부분들의 전략들이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부족했고 네.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하고 뭐 그냥 돈이나 받아서 이 보도블록이나 갈고 이런 정도의 민원 정도 맞아요. 들어주는 거였는데 네. 그건 좀 더 전략적이고 그 창조적이고 철학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서대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뭐 서울만 봐도 이런 특색 없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동네가 많거든요. 또는 전형을 저희가 서대문 을 지역 북가자동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저희가 계속 저쪽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이쪽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시죠. 이렇게 저희가 한 바퀴 우회전해서 북가자 사거리 쪽에서 수색역 쪽으로 북가자 삼거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쪽도 상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형적인 상권이네요. 상권입니다. 네. 예. 저쪽에 이제 북가자 삼거리 쪽에 이제 네. 그 뉴타운 예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하도 버려놓은 뉴타운들이 이제 큰 구역들이 이제 완성이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약간 좀 이쪽 안쪽 지역하고는 전통적인 지역하고 많이 좀 달라졌죠 저쪽이. 네. 예. 아니 그 오세훈 시장이 했던 뉴타운 좀 잘 됐나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뭐 현상적으로 보면 잘 됐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의 재거주율이라는 것들이 뭐 20%를 넘지는 못하고 다 외지인들이 인입되는 방향이고 그 또 이 기간들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기간들이 10년 이상씩 걸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나왔죠. 어쨌거나 뭐 진행됐던 것이니까 뭐 다행히 마무리된 거 정도도 다행인 거고 대신 이제
이 뉴타운 그러니까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고 사실은 도로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네. 인프라들은 전혀 지금 뭐 구비가 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관 뭐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게 되게 고민입니다. 예. 그런 과제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자, 이 서대문 을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삼선 의원입니다. 뭐 이름을 제가 언급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두원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두원 의원 만나보셨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뭐 지역 행사 때 계속 부딪히고 많이 네. 인사를 드리죠. 아. 예. 뭐 아시다시피 삼선 의원이시고 네. 아주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정두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명박 정권 때 초기에 뭐 실세였고 뭐 나중에는 비판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뭐 감옥도 갔다 오고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는 좀 박근혜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혹 정두원 의원이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는 야당적인 그런 모습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정두원 의원이 야당 후보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전법이 사실 정두원 의원이 세탁하고 있는 이제 포지셔닝 뭐 소칭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뭐 주민들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분이라는 건 뭐 다 드러났던 얘기고 지금 뭐 정권이 바뀌어서 같은 여당 내에서 약간 그 주류가 아니다라는 것 정도 이외에 뭐 본인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어불성설이고요. 사실 MB 정권의 실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 우연찮게도 MB가 서울시장 할 때 정무부시장을 했던 사람이고 저는 이제 박원순 현직 시장 때 정무수석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립각들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실정의 책임 같은 것들을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실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권 서울시장 때 그 모습, 정무시장 그리고 박원순의 남자 이 대결 구도 이것도 전현직 서울시장의 측근들 간의 대결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저희가 그럼 저희 건너편에 김밥집에 가서 내가 아침을 좀 먹으면서 대화를 한번 더 밀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네 한 바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사장님 김밥 2주라고요. 오뎅 하나 먼저 주세요. 네. 권호중 예비후보가 직접 주문을. 네. 자, 저희가 아까 그 증산역 앞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밥집까지 왔는데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죠. 자, 서대문 을 지역. 아까 뭐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 출마하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그 원래는 작년에 이제 정도원 의원이 대법원의 그 정치자금법으로 그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작년 보궐선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기동민 전 정무부 시장은 광주 쪽으로 출마하시고 저는 이제 서울의 두 지역 저 동작하고 이쪽이 나온다 그래서 서대문 쪽에 어차피 제가 이제 연세대학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 연고를 생각하고 나가기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그게 사라지고 해서 그때 그냥 준비했던 거니까 이 지역에 뿌리를 박자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도원 의원이 살아 돌아왔죠. 네. 그런 서대문 을을 하여튼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준비 기간이 짧은 거 아닌가요? 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뭐 지역에서 오래 뿌리박고 움직이셨던 분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건 사실 그걸 뭐 이길 수 있고 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중요한 것들은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어떤 내용과 전망을 갖고 접근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해왔던 것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데 지난 선거 때 19대 총선에서는 정도원 의원이 625표 차이로 지난 선거 때는 정도원 의원이 625표 차이로 가까스로 이겼거든요. 그만큼 야당으로서는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인데 어떠세요? 돌아보시면은 뭐 지역 주민들의 그 변화 열망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선에 대한 이제 좀 진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4선 도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거고 그리고 정도원 의원께서 어쨌든 뭐 이제 19대 의정을 잘 못하셨어요. 저 기간을 뭐 이렇게 옥고를 치르시고 이러느라고 그런 거 많이 빠진 부분도 있었고 더더구나 이쪽이 원래부터 야권 성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저번 표 차이도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지역에서 평균 뭐 5, 6천 표 차 이상으로 크게 이긴 그 대부분이고 강북에서 용산 그러니까 강남권 비슷하던 용산 빼놓고는 딱 세 지역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대문 을하고 은평의 이재호 의원 그다음에 노원의 이노근 의원이 세 군데 말고는 다 야당이 됐는데 불구하고 겨우 신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겨야 되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야당 쪽에서 이기질 못한 거죠. 그런 것으로 보면 이제 후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거는 구도와 인물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선거 구도를 좀 잘 잡고 그다음에 인물을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네. 승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 아무래도 아까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비전 싸움일 것 같아요. 어떤 비전을 좀 내세우실지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까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고려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발전 전략이란 말을 굉장히 좀 즐겨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어떤 그 자원들을 배치할 것인가 순서와 뭐 사람과 뭐 자원과 돈과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들이 미리 구성이 되고 계획이 된 다음에 지역 발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정치인들이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뭐 민원성 어떤 그 개발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도로를 놔달라 뭐 도로 뭘 보수해달라 이런 것들에 이제 뭐 국비나 시비 따오기 바빴는데 그런 식으로는 그 땜질밖에 안 되는 거죠. 지역을 어떤 그 지역으로 그 콘텐츠를 정하고 그 콘텐츠에 맞게 그 자원들을 끌어다 대는 이런 발전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박원순 시정을 하면서 이제 이 강북 발전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많았어요. 특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동북 4구라서 뭐 노원, 성북 뭐 이런 쪽 4구하고 여기 이제 마포, 은평, 서대문 원래 이제 서대문이 중심인데 마포, 은평, 서대문 서북 3구가 있습니다. 서북 3구가 이게 아까도 보셨지만 증산역 옆에 불광천 저쪽에 홍제천 거의 비슷한 천과 뭐 도로와 이런 것들 이용하고 인구 구성 분포들이 뭐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북 3구의 공동적인 발전 전략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서북 3구의 그 종합 발전 계획들에 대한 그림들을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이 있으니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박원순 시장과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고요. 그게 이제 뭐 낮은 차원의 무슨 예산을 더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박원순 시정 철학들이 어쨌든 그 지방선거 두 번에 다 그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뭐 마을 공동체라든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 생활 철학들이 그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인정받은 그런 철학들을 지역에 구현해내는 것으로서 저는 뭐 이 지역에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비전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뭐 슬로건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걸 좀 내세우고 계시나요? 아직 뭐 정책적인 비전 슬로건을 제가 만들어내지 못해 예비 후보 단계니까. 근데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 자신을 좀 이렇게 홍보할 때 중앙과 지방을 두루 아는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5년 동안 국정 경험을 했던 그런 것이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서울시청 말고도 그 구청에 제가 감사 담당관으로도 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광역, 기초, 그다음에 뭐 청와대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의 여러 단위들을 다 경험해본 후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앙과 지방을 두루 아는 후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튼 박원순이 선택한 후보를 지역민들이 이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의 제 프로필이 좀 지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구호를 지금 쓰고 있고 일단 뭐 정책적인 슬로건들은 좀 더 좀 준비 중입니다. 우선 김밥부터 좀 드시죠. 아침부터 인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보통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아침은 잘 안 하고요. 예, 원래 아침을 잘 안 먹는데 네. 이 힘들고 그러면 이제 뭐 그 사무실 밑에 이제 순댓국집 있고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선거 한번 치르면 순댓국을 뭐 몇십 그릇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드시면서 말씀을 나누시죠. 예. 좋네요. 예. 따끈한 국물이 들어가니까 어제까지 굉장히 따뜻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추워져서 첫 출근하시는 분들 또 월요병 비슷하게 그것도 새해 첫 출근이고 월요일이라서 맞아요. 얼굴이 굉장히 힘드셨는데 인사드린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참 이 선거 치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지금 또 예비 후보 단계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본선 라인에 또 가야 되니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저희 선거는 근데 돌아다녀 보면요 결국 진정성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진실과 가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를 위한 어떤 후보가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뭐 국민과 어떤 나라를 위한 그 마음으로 나온 후보가 있을 건데 뭐 저는 당연히 저를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좀 보여드리려고 꾸미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참 그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서부 경전철 문제, 뉴타운 문제 등이 쟁점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더 클 것 같고요. 정치, 뭐 경제적인 문제들이 좀 더 크고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뭐 심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크고 뭐 저쪽에서는 또 야당의 분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좀 꾸짖음들을 갖고 이제 이슈화를 시킬 것 같고요. 내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이제 3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12년 이상 지금 지역을 가꾸고 뭐 기여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당 3선 의원 3선할 때 지금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들에 대한 그 리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던 의원 쪽 같은 경우는 서부 경전철을 확보해서 공사가 들어갔다. 그리고 뉴타운도 했다. 뭐 이런 걸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동안 성과로요. 그것을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뭐 경전철이라는 거는 뭐 그 일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아니고요. 지금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 않고 새롭게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 모시고 서울시에 들어와서 사실은 경전철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그
비용 편익들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정말 이것들이 그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고 그 재정 부담이 없는 것인가 다시 확인한 끝에 서부경전철에 대한 노선들을 다시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에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어떤 모 기업에서 제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그 바뀐 어떤 변화된 그 내용에 따라서 재제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민들은 굉장히 이쪽이 교통이 열악합니다. 지하철이 없어서 심지어는 뭐 어떤 시민단체 하시는 분은 시민운동도 잘 안 된다. 왜냐? 지하철이 없어서 모이기가 어렵다. 이게 뭐 여러 번을 갈아타고 와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뭐 농담 뭐 부분이 많겠지만 그런 정도로 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제가 살아봐도 뭐 시내를 한번 나가려면 뭐 지하철 한번 타러 가려면 마을버스를 2번 뭐 갈아타고 가든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전철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부분들은 뭐 정도원 의원 측에서 얘기하듯이 착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좀 더 전략적인 포인트로 이 부분들이 만약 민자 사업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시 쪽하고 계속 연계를 갖고 얘기하면서 뭐 일부라도 재정 사업으로 뭐 투여해서 먼저 좀 착공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좀 이익을 얻는 집단들과 그러니까 불로소득인 거죠. 그러니까 개발 이익들을 얻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잘 환원시켜서 모든 주민들이 공히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성향의 어떤 개발들을 이뤄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 투여하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참 이 서대문을 뭐 경전철 문제도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뉴타운은 뭐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뭐 가재울 뉴타운이 1, 2, 3, 4구역까지 됐고 5, 6, 7, 8, 9구역까지 남아 있는데 그 언제 될지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설왕설래들이 많고 사실은 그 지역이 굉장히 골칫덩어리입니다. 이 개발이라는 게 꼭 이게 좋다 나쁘다의 선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것이 또 잘못됨으로써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잘 조정해서 모두가 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좀 잘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역 발전, 그 지역 발전이라는 게 소수에 집중된 그런 발전이 아니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민생이 제일인 것 같아요. 그럼 어딜 다녀봐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인, 그런 국회의원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느끼시죠? 아유, 그 뭐 제 일의 임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지금 뭐 돌아다녀 보면 민생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단순히 뭐 옛날부터 어려웠던 이런 게 아니고 이 소위 앞에 안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잠깐 어려워도 앞으로 발전하고 좀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 여당 정권 10년 동안 계속 그 뭐 정치 사회적으로 뒤처지고 퇴행하고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동인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뭐 2020년 30년 갔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그 경제 규모로 갈지 이런 부분들 하나도 모르고 더더구나 지금 국제 정세는 막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외딴 섬처럼 아무 영향력도 발휘 못하고 심지어 뭐 일부 보도에서 보듯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뭐 위안부 문제 같은 것들 막 정략적으로 협정해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이 상당히 민생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공이 좀 그 미래가 좀 뻥 뚫려 보이고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준비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어두우니까 뭘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근본 질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뭐 정권 심판론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정치 권력이 바뀌어야지만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역민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론 좀 그래도 지금 뭐 여당의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힘 있는 여당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철수 의원의 탈당 그리고 어제 김한길 의원 탈당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분당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또 많은 지역민들께서 야당은 질타하고
똑바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하고 계시죠? 이런 뭐 비판 목소리 좀 듣고 계신가요? 내부적으로는 사실 선거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당의 지지부진한 지리멸렬한 모습 때문에 좀 염증을 느끼시는 거죠. 정치에 무관심으로 돌아서고 부동층 혐오까지도 그런 부분들은 안 좋은 겁니다.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역으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꼴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특히 야당 내부에서 리더십이 실종하고 더더구나 어떤 명분 없는 탈당과 분당 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지쳐가고 있는 겁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선거하면서 굉장히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러다가 어부지리로 또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지금 하실 것 같아요. 특히 파창 애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야당의 분열, 갈등 이런 걸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정말 뭐 어부지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안 되도록 막아야죠. 그래서 저는 정치 주체들이 뭐 당장 길을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끝내 어떤 대승적인 목표 하에서 통합과 단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만 잘 지키고 있다면 정치가 뭐 한 달, 두 달이 짧은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단초들만 좀 갖고 마음가짐만 갖고 연대하겠다라는 끝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뭐 그 새누리당에 대적해서 야권 연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뭐 당연히 국민적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적 명령이다.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본선에 나오고 싶어하는 야권 인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많은데 나중에 뭐 연대도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정파랑도 연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 와중에서 본선에 가시려면은 뭔가 경쟁력, 특별한 능력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걸 좀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뭐 아까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중앙과 지방을 둘러하는 행정의 전문성이 구비되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 특별교부 부분 같은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교부 단체예요. 이게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방 의원들 같이 뭐 다리 하나 뭐 이렇게 건설하는데 10억씩 이렇게 주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국토위 같은 데를 거의 안 들어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가봐야 뭐 남는 게 없으니까. 그건 뭐 속물적인 얘기긴 한데,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서울시의 지역구의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저겁니다. 서울시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그 연대를 해갖고 저 사업들을 진행하는 건데 그런 부분 속에서 본다면 제가 서울시에서 실제 근무를 했었고 박원순 현직 시장을 모시고 그 일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지역의 발전과 비전을 위해서 박원순 시장에게 더 읍소도 잘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자원들을 끌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구가 아주 공히 상응을 하는 어떤 정책들을 잘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뭐 자원을 투여해도 그런 것들이 부조화를 이루면 돈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이익도 아닌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뭐 다른 후보들보다 그런 부분에서 월등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역 발전의 적임자다. 서울시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라보레이션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역구 활동만큼 국회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시게 되시면은 뭐 여당을 견제하고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어떤 의정 활동을 좀 펼치고 싶으세요? 국회에 가시게 된다면 만약에 일단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적으로 이제 정치 내적으로는 사실 이제 정당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염증을 내야 하시는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정당의 부실한 그 운영이라든지 정치 개혁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 개혁에 매진하고 정당 개혁에 매진하는 것들이 그 주요 임무일 것 같고요. 그 대정부 그러니까 국회 의정 활동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주 임무죠.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퇴행.
그걸 어떻게 저지해낼 수 있을 것인가. 국정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집시법의 악법을 보여줬던 그런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2010년대에는 묵과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쟁취한 민주주의가 30년 이상을 지금 공고히 돼 왔는데 이것들을 한순간에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그 정부 여당의 그 시도에 대해서 당연히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보다 앞서서 그것들을 막아내고 되돌려 놔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그다음에 그 남북 관계라든지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그 실정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비판하고 그것들을 견인해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보시면 엉뚱한 데 자원들을 다 투여하고 실제 민생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혈맥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무슨 뭐 창조 경제 말이 무슨 창조죠. 사실은 창조라는 것들은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경제의 힘들이 동인들이 생길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뚫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있는 돈만 풀어주고 어디다가 뭐 센터 하나 세워갖고 돈만 내려보내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속물적인 그 국정 운영을 빨리 벗어나서 좀 더 근본적으로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 투입 그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뭐 재정 운영이라든지 뭐 통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야권으로서의 비판과 견인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안위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그 평화 문제입니다. 남북 간의 문제, 그다음에 동북아의 질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 좌표를 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무능한 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자기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지 좀 답답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진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정말 3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본선에 나가시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동네 한 바퀴 프로 첫 번째 주자로 권오중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을 예비 후보를 만나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덕담 대신 하셨던 말씀 똑바로 해라. 정말 똑바로 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팟짱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뭐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만 병신년 붉은 원숭이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붉은 원숭이가 상징하는 것이 지혜인데 모든 국민이 지혜롭게 한 해를 잘 살림을 꾸려 나가시고 지혜롭게 정치인들을 선택해 주신다면 나라의 국운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홍종학의 퓨어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어제 올해 첫 번째 경제 브리핑을 열었죠.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무엇보다 개혁의 신발끈을 다시 매겠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안 수석의 방점은 계류된 법안 통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의 통과가 한국 경제 개혁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까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제가 네. 보기 좋게 실수를 했습니다. 좋네요. 뭐 생방송도 다시 네, 해도 되고. 어떠세요? 이렇게 퓨어한 자리에 오시니까 더 퓨어해지셨죠. 저희 생방송으로는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동안은 주로 녹음을 했었는데요. 주로 길거리에서 들이대 인터뷰 할 때랑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하니까 또 이게 맛이 좀 다르시죠. 그러게요. 네. 원래 이렇게 좋은 스튜디오가 있었나요? 이건 회의실이에요. 다용도 목적의 회의실이고요. 막 그 인터뷰하는 중간에 건물에서 돌아가는 막 그
뭡니까 이게 막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도 막 나고 그렇습니다. 새해 첫 방송인데요. 저희 팟짱 애청자들에게 신년 덕담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힘드실 건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지난 연말에 이제 우리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님 4주기 추도식에 다녀왔거든요. 그 묘소에 다녀왔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근태 의장께서 얘기하신 게 희망의 반대말이 절망이 아니다. 희망의 반대말은 거짓된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이 어려울 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정말 앞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캄캄하죠. 네. 금년도에 정말 앞이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다시 중심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 순수한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원래의 민주주의, 원래의 시장 경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초심으로 안종범 수석도 운동화 끈을 다시 맨다는데 홍종학 의원님도 다시 운동화 끈을 매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제 경제수석이요.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 수석이 신년 첫 번째 원래 경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는데 역시나 경제 위기를 얘기를 했어요. 세계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중국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녹록지 않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드러나는 사실과 같기도 한데 실제 좀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 경제 매우 어둡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뭐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것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경제 진단이 틀렸기 때문에 경제가 계속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2008년도서부터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8년쯤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게 이번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공황에 버금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응하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뭐 그까짓 거 뭐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고서는 지금 엄청난 돈을 강바닥에 쏟아붓고 그다음에 뭐 해외 자원에다가 쏟아붓고 그다음에 뭐 방산 비리 이렇게 해갖고 돈을 그냥 물 쓰듯이 써버렸죠. 그런데 그런 돈들이 다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래놓고 나서는 계속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지금 해외 요인에다 자꾸 핑계를 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잘했는데 해외가 안 좋아서 그렇다.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 4대 강에 들인 돈, 자원회계에 들인 돈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냈단 말이죠. 그 1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썼다면 네. 국민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거의 170조 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4년 차인데. 지금 이제 3년 차 이제 3년가. 끝났죠. 예. 이제 4년 차 들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3년간 됐고 이제 앞으로 2년간은 예측치로 갔다가 얘기를 하면 네. 원래는 135조 원 정도를 정부에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점점 불어나서 이제는 167조가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그 167조를 재정 적자를 냈단 말이죠. 이 돈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그야말로 부자와 재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중산층 서민들은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야말로 쓸데없는 데다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재벌들의 금고가 그냥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더 집어넣은 거죠. 네. 반면에 우리 서민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기 재벌의 금고가 넘치면 당신들한테도 간다. 그게 금고가 언제 넘치냐고요 도대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 또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바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입니다. 보수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직접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돕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른바 시장 경제 운운에 가면서 모든 혜택을 재벌과 그다음에 슈퍼 부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재벌과 슈퍼 부자들에게 줄 때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그럼 경제가 살아나면 당신들한테 혜택이 온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사실은 2012년도에 이미 결판이 났고, 그렇죠. 온 국민이 경제 민주화를 그래서 요구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립 서비스만 하고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국민들은 전부 다 이게 어렵게 지금 느끼고, 지금 이 어렵게 느끼는 것은 예전에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지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외환위기 IMF 사태 이전과 거의 데자뷰 상태라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보다도 지금 더 힘든 상황.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여당은 계속적으로 재벌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벌을 도와줘야 이게 경제가 살아난다는 건데, 이게 재벌도 지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경제가 그렇게 왜냐하면 재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중산층 서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네. 소비가 안 하죠.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 물건이 안 팔리고, 그리고 재벌들이 그렇게 편하게만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재벌들 경쟁력도 떨어져서 지금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냥 거의 지금 삼성 핸드폰 이제 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국의 재벌들을 저런 식으로 특혜를 줘가지고서는 재벌들은 노력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재벌들은 중소기업들을 쥐어짜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들도 경쟁력을 잃어서 결국은 중소기업들도 다 이렇게 그 중국 기업한테 다 넘어갈 것이다. 이런 경고가 지금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더더군다나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수탈을 당했잖아요. 그 수탈의 역사가 2015년 현재까지는 뭐 이름을 다 바꿔서, 그때는 일본이 뺏어갔다면 지금은 재벌이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다 가져가는, 우리 이 수탈의 역사가 참 안 끝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나저나 어제 브리핑의 핵심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미국 탓, 일본 탓.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또 중국은 경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 큰 두 나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소위 이제 경제 활성화 법안들,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 그러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청와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탓을 하는 거죠. 중국 탓, 미국 탓, 그리고 국회 탓, 이렇게 남 탓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이 법안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것은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는 법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근거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자꾸 의심을 갖게 돼요.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살려낼 사실상의 정책을 이제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국정 운영이 그야말로 혼돈 상태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은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그 방향을 정부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뭐라 그럴까요? 배로 치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항공모함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부가 알려주면, 그러면 이 시장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저렇게 가겠구나 하고 힘이 모아질 때 그때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가리키는 방향은 빚내서 집 사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저렇게 이제 경기가 부양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버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경쟁력은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금 갈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지시를 재벌들에게 이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콘텐츠를 재벌로부터 재벌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면 이제 경제는 역시 재벌들이 잘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재벌들은 지금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비용을 깎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비용을 깎아준다는 게 뭐냐면 규제 완화해주고 특혜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지금 안 되니까 노동 비용을 깎아달라는 거죠. 이 노동 비용을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네. 이것을 지금 이제 정부는 그야말로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재벌 특혜법을 네. 경제 활성화법으로 둔갑시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는 대로 IMF 사태 이전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재벌만 막 지원하다 보니까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지금 많은 재벌 기업들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면 다 지금 부실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업 부실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부실 문제가 심각하니까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역시 재벌한테 특혜를 주는 방식이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특혜가 그야말로 노동 비용을 줄여주고 그야말로 노동자를 노예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어서 우리가 노동 3법을 근본적으로 지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노동 3법이 만들어진 역사를 보게 되면 네. 이게 경제가 그렇게 노동자들을 그야말로 착취하고 수탈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경제가 다 망하더라.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서 그게 오히려 그 자본주의를 튼튼하게 만든다.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시 원시적인 자본주의로 돌리겠다. 원시적 자본주의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약육강식의 네. 그런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노동자를 대하던 그 시기로 돌리겠다는 그런 지금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사실상 끔찍한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단기간 1, 2년 정도 재벌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를 그야말로 폭삭 망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 특히 이제 1920년대 미국을 제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양식들이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언론이 제대로 그런 걸 잡아줘서 거기까지 안 가는데 지금 한국은 완전히 그와 같은 자본주의로 가겠다 하는 그런 기도죠. 그야말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기도들이 일본의 군국주의로 가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재벌들이 바로 나치즘의 네. 등장을 가져왔고 이런 자본주의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아마 소름이 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회가 정말 극악한 사회로 가는 것에서 모자라서 뭐 군국주의로 나치로 이렇게 더 후퇴한다면 과연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겠냐 이런 걱정마저 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국회한테 계속 이렇게 압박을 넣으면 결국 정의화 의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순간에는 타협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 법안들 직권상정은 안 하겠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또다시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지만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 19대 국회에서 정리가 될지 이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도요. 이 네. 법이 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 맡겨놓으면 이게 타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타협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건 재벌들이죠. 재벌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이 청와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누리당이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런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정의화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안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네. 자문을 얻어봤더니 이거는 직권상정할 법안들이 아니다. 이 법안들을 진보와 보수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진보 보수를 망라하고 이것이 그렇게 급한 법들이 아니다. 이거 통과시키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법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뭐 직권 상정을 할 만큼 그렇게 위급한 사항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10사람한테 물어봤는데 10사람이 다 헌법 10명인지 위반이라고.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전문가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걸 안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한 것은 뭐냐면 그런 법들의 독소 조항을 지금 다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들은 이제 저쪽에서도 빨리 되게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저쪽에서는 법을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자기네들은 그래도 뭔가 했다. 면피용. 네, 그런 거니까 이제 네. 이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효과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의 체질을 굉장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반대를 하는 건데 독소 조항을 빼내서 상당히 좋아져서 국회에 맡겨두게 되면 뭐 일부는 통과가 될 수 있는 법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공무원연금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과시켰고 그거에 대해서 조건들이 붙었는데 청와대가 그걸 거부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또 공무원연금법 통과시킨 것을 자기네 공헌으로 또 내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나니까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게 대단히 쉽다. 여기에 지금 정부가 유혹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어제 그 안정범 수석의 기자회견도 바로 그런 유혹에 빠져서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안종범의 같습니다. 거짓말? 그렇습니다. 뭐 네. 이미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로 탄생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팟짱에서 그동안 네. 계속 그 거짓말 어워드도 했잖아요. 어워드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10대 공약은 지금은 이제 10대 거짓말이 됐죠. 그러니까 국민 행복 10대 공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 불행 10대 거짓말로 명명하는 게 이제 정확한 게 되겠죠. 표현이다. 네. 네.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성과가 없으니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반대하고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그러다 법이 통과되면 자기네 먼저 플래카드 내갈고 네. 그리고서 이제 지금 와서 자기네 성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참 저는 제가 거의 매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후에 이게 굉장히 언론 지형이 균형을 잃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조중동 보수 언론 지형이 워낙 한국에 강한 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판이었는데 어쨌든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대한 언론이라든가 진보 언론들의 역할이 꽤 많았습니다만 미디어법 통과되고 종편들이 저렇게 생긴 다음에 정말 시골 곳곳에 저 섬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언론 지형을 안 바꾸면 이번 선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종편 많이 보면 장사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아 종편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되게 그런 집들이 손님이 없죠.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누가 얘기를 해줘서 네. 저도 이해가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종편은 굉장히 논쟁적이잖아요. 시끄럽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 진보 측에 계신 분들은 종편 틀어놓은 집에 식당에 가면 식사가 잘 안 되시잖아요. 체하나? 그렇지 않죠. 그 거짓말을 그렇게 네. 늘어놓고 있는데 그거 누가 네. 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절반의 손님은 네. 이제 그 다음에 안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 데리고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맨날 그렇게 싸우고 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걸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누가 이제 실증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되게 이제 즐거운 얘기 뭐 오락 이런 거 틀어놓고 있고 네.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아이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 특히 이제 이런 데는 그렇군요. 만화 영화 많이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팥장을 좀 틀어놓으시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종편 대신 팥장을 좀 틀어놓으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품격 있는 또 퓨어하게 우리 정말 네. 경제를 보는 맑고 순수한 눈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퓨어한 마음으로 하는 방송을 많이 근데 틀어놓으시면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팟짱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에 일면 탑에 제가 2번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하더라 이제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거짓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거짓말이라고 대항해주는 언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특히 우리 당 의원들 이런 타겟으로 삼아서 이렇게 거짓말로 오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해졌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안종범 수석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 경제 성과로 무려 7가지를 꼽았는데요. 그 신규 순환 출자 금지를 함으로써 경제 민주화를 실천했다. 그리고 창업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연금 재정 공공기관 개혁, 공공개혁을 본격화했다. 뭐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한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절대로 과장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다. 팩트에 입각한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팩트를 국민들께서 정확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저는 혼동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정부가 가져온 공무원 연금은 반쪽 연금이었죠. 그야말로 연금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였고, 그래서 공무원 단체들이 다 반대했던 거죠. 그 단체들과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선생님들요, 네. 특히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그 반쪽 연금을 박근혜 정부가 추진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금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했죠. 공적연금을 먼저,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무력화시키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막아냈고 공무원들도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공적연금은 꼭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50%로 높이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연금을 손해는 좀 보지만 그 전에 반쪽연금보다는 좀 낮았지만 공무원들이 엄청난 희생을 해서 이것을 타협을 하겠다 해서 대타협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무슨 연금이냐고 그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는 쓱 바꿔가지고 공무원연금을 개혁을 성공시켰다. 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을 이건 정말로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기억이 생생하실 건데 많은 분들이 특히 당사자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우리 특히 교장 선생님들이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매일 그 종편 보시고 그 유언비어 퍼뜨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시죠. 이제 이런 분들이 막 전달하시잖아요. 많으신데요. 이렇게 바로 이 교장 선생님들의 연금을 지켜준 사람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마치 그 연금 개혁을 저렇게 자기들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거짓말에 이제 극치를 달리고 있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야말로 무신분립이라고 정부가 거짓말을 지금 왜 그 피노키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번 처음에 할 때는 그게 그냥 죄의식으로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괜찮다. 해보니까 이게 뭐 다 믿어주네.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로 지금 자꾸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선거가 다가오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포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계속 나오겠죠. 그 공약이 이제 또 얼마나 거짓말 공약이 나올까 이제 궁금한데요. 네, 아마 뭐.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내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도 좀 있습니다. 정부가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 강화한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놨는데요. 실제 이제 올봄 또 이사철 앞두고 있는 애들 또 계약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전월세 난민이죠. 이분들에게는 뭐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기대라도 할 수 있는 신락 같은 뭐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부의 이런 점들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 이른바 전세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미친 전세값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이겁니다. 일단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고통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단 말이에요. 최소한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더 이걸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이거를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그게 아니다. 공급이 문제가 되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른바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건설족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대형 건설회사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추진을 했고, 그걸 가지고 맨날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뭐 그야말로 또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은 거를 빼고 넘기고 해서 이게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건설족들을 위한 법들은 다 통과가 됐는데 지난 3년간 이 미친 전셋값을 잡는 이 전월세 상한제는 통과가 안 됐단 말이죠. 그때 이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전월세가 더 폭등한다. 그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오늘부터 딱 해가지고 전월세 상한제 들어가는데 오히려 왜 전월세가 올라요, 그게? 왜 오르냐 도대체.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990년대, 80년대, 89년도, 90년대 초에 그때 한번 집값이 폭등한 네. 전세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1년짜리 계약을 2년으로 연장을 했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년에 계약할 걸 2년으로 다 올려서 그때 오히려 전월세값이 폭등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조차도 학자들이 따져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전월세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단기간만 보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랑.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월세값이 오를 거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학자들이 연구를 시키자 해서 연구를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른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예측을 해서 이렇게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전월세가 많이 폭등하느냐 했더니,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유리한 학자들 모아놓고 어떻게 막 하려는데 그걸 안 내놓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서민주거 그 특위에서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놨습니다. 결과는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지난 3년 정부가 동안 뻥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난 3년 네. 동안 당신들은 전월세 상한제 하면은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통과 못 시킨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 통과시켜야죠. 이제 통과시키자. 네. 그랬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또 바꾸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월세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 이 사람들은 좋겠지만 새롭게 시장에 들어가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으면서 전월세 상한제를 안 한. 근데 저는 참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새누리당 의원들도 어차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뭐 부자들만 투표하는 건 아니고 서민들도 다 투표권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의 투표로 당선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부자들 편만 들지 말고 서민들의 편에 서서 정책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로지 부자들 편에서만 정치를 할까?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이제 뻔뻔하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니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새롭게 집을 구하시는 분들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혼부부들이잖아요. 그럼 신혼부부들에게 그럼 임대주택 집 한 채 공급하자. 주자. 집 한 채 임대주택 싸게 공급하자. 이거 격렬하게 반대했잖아요. 그것도 반대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금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요번에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죠. 지난번에. 그래서 그 신혼부부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네. 공급하자. 제 정책을 그대로 카피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 뭐냐면 신혼부부촌을 만들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신혼부부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린이집 같은 거에서 네. 양육하기 그렇죠. 좋고 네. 이거 하기 좋게 네. 아예 저는 이제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게 아예 설계부터 딱 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가 있는데 마당을 가운데 놓고 거기 마당에서 애들 뛰어놀게 하면 아파트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어른들이 예, 동시에 예, 이렇게 예. 딱 쳐다볼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 그런 거 얘기했더니 요번에 이제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 차관한테 또 질의했죠. 당신들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더니 왜 그런 거야? 지금 요번에 네.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정책이 바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그때는 그건 제가 얘기한 건 뭐 현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뭐 10만 원씩 공급하는 뭐 이런 거였다고 네.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10만 원 공급하자고 그랬으면 그러면 그게 좋은 정책인데 그게 돈이 없으면 그럼 10,000원라도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격렬하게 반대하고 말도 안 된다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오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참 그런 게요. 지난번에 작년 가을인가요? 그때 이제 막 그 계속 이 정부가 여름 가을 실패할 때 비판하시면서 뭐 그렇지만 선거철 다가오면 이 사람들도 아주 뭐 장밋빛 그 정책들을 내놓을 거예요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그동안 선거 앞두고 네. 또 이렇게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정책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저희가 그 주장했던 정책들을 네. 이제 다시 검토를 하겠죠. 자기네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정책들 중에서 네. 요 중에서 이제 국민들이 솔깃할 게 무엇일까? 그야말로 그 우민 통치를 지금 하고 있다. 우민 저는 통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게 안종범 수석이 집권 3년 내내 한 번도 경제민주화 꺼낸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어제 드디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네, 그래서 놀라운 이제 사람들이죠.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3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 앞두고 또 경제민주화 꺼내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보편적 복지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네.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그걸 분석을 했었어요. 참여연대에서 분석을 했는가 했는데 뭐냐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 와서 또 발언하셨잖아요. 그때 경제민주화가 몇 번 있느냐. 그러면 이제 취임 초부터 3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 경제민주화 횟수가 줄다가 네. 드디어 지난번에는 경제민주화가 완전히 빠져요. 지난번 얘기하실 때는 네. 그걸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선거가 다가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또 보니까 이제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좀 남아 있겠네. 이러니까 이제 또 이제 들고 나오는 거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정부가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안종범 수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지금 다들 뭐 실업 때문에 난리고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고용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 성장의 과실이 청년 일자리로 흐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소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성장의 과실이 청년 일자리로 흐를 수 있도록 이게 뭐
고용의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방향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고용률과 관련해서는 도무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실현이 안 되면 또 그러겠죠. 노동학법을 저희는 이제 노동학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학법 통과 안 시켜줘가지고 예, 이걸 그것만 못하게 됐다. 통과시켰으면 이렇게 잘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성장의 과실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간다. 이게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성장했는데 내 월급은 자꾸 줄어들고 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고 나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재벌들은 지금 710조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쌓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정부가 했던 모든 성장의 과실은 재벌들이 다 가져갔네. 네. 그러니까 정부는 기다려달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거철은 다가왔고 네. 따라서 그거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법을 이렇게 내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해고를 쉽게 하는 법이 어떻게 그게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해고를 쉽게 하면 기업이 더 고용을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그거는 기본적인 그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뭐냐면 그 막대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금 167조나 돼 있는 그 적자를 낸 그 돈. 그 돈을 가지고 고용에다 쓰면 되잖아요. 네. 고용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면 그래서 네. 정규직에 그런 일자리를 고용하는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네. 저희가 심지어 재벌들에게도 그건 지원해도 괜찮다. 고용이 늘어나니까. 고용이 늘어나니까 재벌까지도 네. 지원하는 거를 허용해도 좋다. 그걸 조건을 해서 재벌들을 지원하자. 그러면 재벌들은 일단 네. 그 이제 청년 고용 특별법 같은 걸 해서 젊은 사람들 많이 고용하게 하고 이것이 네. 또 단기적으로는 규제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벌의 입장에서도 자기네 인적 자본을 새로운 인적 자본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돕자. 네. 이런 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받지 않고 무조건 재벌들에게 그러니까 국민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상사들 마음에 안 들면 그 저성과자라고 판단이 될 것이고 저성과자가 판단이 되면 그냥 쫓아내보낼 수 있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노동조합 하게 되면 너 저성과자야. 너 노동조합 했지? 너 저성과 뭐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죠. 너는 저성과자야. 이건 완전히 노동의 기본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그리고 간부에게 대들면 그리고 비판하면 그럼 전부 저성과자로 찍히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저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무시무시한 일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인 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자유롭게 의견들이 개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딱 보고서 이런 것도 합시다 저런 거.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금 기업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무슨 이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네. 구글은 이상한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무인 자동차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처음에 저게 말이 될까? 근데 지금 벌써 그게 가시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 테슬라라고 하는 네. 그 전기 자동차. 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주에다 로켓을 쏘아 올린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돈 많다고 뭐 돈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시적으로 우주를 정말로 그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 전에는 또 뭐 우주에 온전히 갔다 오는 우주선 왕복 우주선을 정말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되면서 새로운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 경제. 그야말로 이제 그런 우주까지 지금 네. 정복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얘기들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재벌들의 문제는 완전히 관료주의에 빠져서 재벌 총수가 뭐라 그러면 재벌 총수 비위 맞추는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위 안 맞는 뭐 엉뚱한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면세점 얘기하지만 그거 며칠 전에 경제신문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어젠가는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해서 제가 아주 놀랐는데 그게 정확한 얘기거든요. 미국 기업들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 개척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한국은 지금 면세점에 들어가서 이익 남길 이 황금알을 낳는 아이 거위가 저기 있으니 저거 어떻게 따먹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니 한국 경제가 성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박근혜 정부에서 부족하다. 그야말로 창조 경제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창업자들 완전히 무너지고 벤처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전 세계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나가고 네. 있는데 한국만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이거는 잃어버린 8년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간 8년이었다. 이건 생각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의 그런 휴대폰 1위에서부터 10위까지인데 거기 그 1위부터 10위까지의 지금 휴대폰에서 끼어들어온 게 지금 애플하고 삼성인데 삼성이 지금 자꾸 뒤로 처지고 있죠. 지금 뭐 5위인가 6위까지 왔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그리고 나서 2개 빼놓고 1위서부터 10위까지는 전부 8개가 중국 기업이라는 거죠. LG는 지금 저 위에 20몇 위에 가 있고. LG는 중국의 매장에 깔리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됐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벌이라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2개 경쟁력 유지하고 있는데 저 기업들도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는 순간에 현대자동차 망할 것이다. 지금 전기자동차 제대로 된 모델 하나 못 내놓고 있는데 저 회사가 지금 그 기술을 쫓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쫓아가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난데없이 저 강남에다 10조 원짜리 투자를 했잖아요. 10조 원을 저기다 투자할 그게 그 세계적인 기업이 말이 되느냐. 저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무너뜨리는 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쥐어짜서 골목상권 침투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렇게 쥐어짜면 되는데 뭐 지금은 이제 노동자들 쥐어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노동자들을 진짜 말려 죽일 셈이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수탈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제시대 때는 제국주의가 와서 뺏어가고 지금은 재벌이 와서 온갖 군데 다 빵집까지 하잖아요. 전부 다 뺏어가고 있으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 어디다 마음을 기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거냐 이런 자괴감마저 드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조만간 재계 신년 인사회 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투자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다 이런 거예요. 매년 되풀이되는 장면입니다. 재벌들 불러 모아놓고 투자해 주십시오. 일자리 늘려주십시오. 하지만 안 하거든요. 계속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고정관념을 이제 파고드는 거겠죠. 우리 예전부터 재벌들이 투자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기업도 좋아지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벌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설사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새로운 방식의 그야말로 획기적인 그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직 국민들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재벌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입증하는 네. 그런 그 실증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그렇게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얘기했던 외촉법. 네. 그것만 그러니까요. 통과시켜주면 14,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길 그랬는데 실제로 그 통과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뭐 100개나 생겼나 200개 생겼나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게 이런 거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금 모르시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희 같은 매체가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퍼날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50대 이상 특히 주변에 교장 선생님 계신 분들 이렇게 진실 보도하는 내용을 물론 종편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것도 좀 들어봐라. 이런 내용도 좀 알아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생각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들을 좀 새해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나저나 오늘 총선 99일이잖아요. 이제 네. 조금 있으면 총선일 텐데 정말 투표 참여 운동 뭐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선거 기획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제 저희가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못 드린다는 면에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네. 근데 저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아보면 역사를 바꾼 것은 국민들이었지 정치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뛰어나올 때 정치인들은 그 앞에 있었고, 그렇게 유지를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들이 거기에서 도움을 줬던 것이지, 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것은 역시 국민들이었고,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역사의 진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청취자들께서 더 열심히 이런 사실들을 좀 알려주셔서 종편을 우리가 함께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당의 디지털 소통 본부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제가 요즘 가끔 이제 트위터에 페리스코프로 실시간 생중계도 가끔 하고 이러거든요. 네네. 지금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이게 종편을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만 하면 저는 역사의 물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년 첫 방송 힘찬 희망의 출발. 물론 앞에 비판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